사람들은 이제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수 그 이름 아직 살아있나? 하루하루가 무채색이던 요양원. 하지만 어느 날 그 잿빛 틈에서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가슴을 울린 늦은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인생의 봄날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싶은 저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저는 김만수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305호의 김만수 어르신으로 불립니다. 이곳 희망 요양원의 일과는 단조롭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무채색의 시간입니다. 마치 닳고 다른 시계 태엽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을 재고 밍밍한 미음으로 아침을 때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무료한 건강체조, 오후에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습관적으로 채널을 돌리는 것이 전부인 삶이죠. 제 방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벽돌담과 앙상한 소나무, 그리고 언제나 흐릿한 서울의 하늘뿐입니다. 저는 한때 직원 30명을 거느리던 작은 무역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세계를 누비며 살았다고 자부했죠.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하루의 의무였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곁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제가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제가 조용히 문제없이 지내주는 것 뿐이었겠죠. 저는 그들의 결정에 반박할 힘도 더 이상 감정 싸움을 벌일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저 고분고분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고입니다. 사진 속 아내는 이미 15년 전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그 공백은 요양원의 텅 빈 복도처럼 낡고 냄새나는 환자복처럼 제 존재를 짓눌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는 기계적인 휠체어 소리,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리는 간호사들의 호출음,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제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점심시간, 식판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깊은 교감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고독 속에 잠긴 거친 바다 위의 외로운 섬들이었죠. 요양보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업무의 일부일 뿐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쭈글쭈글한 환자복에 의지한 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인생의 정거장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버섯과 도드라진 핏줄이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이 질문은 가끔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삶의 끝은 아니지만 삶이 멈춰버린 곳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이유도 희망을 품을 용기도 없는 냉혹한 노년. 그것이 305호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고독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도
이 잿빛 풍경 속에서도 아주 작고 여린 생명의 싹이 트고 있었다는 것을요. 복도 끝. 늘 오후 햇살이 가장 길게 머무는 작은 독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사님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402호의 정선옥 여사님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저는 제 외로움에 갇혀 그녀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제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작은 불빛이 바로 그 독서 공간에서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갈 힘조차 없었지만 그 불빛이 제게 다가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습하고 따분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죠. 햇살은 따가웠지만 복도 끝 작은 실내 정원에 앉아 있으면 잠시나마 갇힌 기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들고 있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려는 자의 이야기가 지금의 제 처지와 묘하게 겹쳐서였을까요? 책을 읽는다기보다 펴놓고 글자 배열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에 가까웠죠. 어머나, 이 책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젊은 시절에 많이 읽던 책인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맑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바로 정선옥 여사님이셨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나이에 비해 곱고 기품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쭈글쭈글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저와는 달리 무심한 듯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깊은 쓸쓸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한 희미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이 책이요? 저도 그냥 펼쳐놓은 것뿐입니다. 제가 얼떨결에 답하자 정 여사님은 제 옆 빈 벤치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은은한 비누 향 같은 것이 났습니다. 읽다가 마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읽기 시작한 건가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만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죠. 그때의 저는 현실에 안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다른 나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책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책을 읽었고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삭막한 요양원에서 잃었던 어떤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만이 끝없이 흐르더군요. 멈춰버린 삶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제 말에 정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미소 같았어요. 입가에 잔주름이 잡혔지만 그 미소는 20살 청춘의 미소보다 더 맑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순 없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르죠. 김만수 씨,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 저는 지난 몇 년간 그런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단정 지었죠. 우리는 그날 책 한 권을 계기로 젊은 시절의 꿈과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음악, 그리고 제가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들었던 음악, 운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해질녘, 요양보호사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러 왔을 때까지 우리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정 여사님은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만수 씨,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의 대화 덕분에 오늘 하루가 마치 새로운 색깔을 입은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저는 온몸의 피가 다시 도는 듯한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제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죠. 물론이죠, 선옥 씨.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음 날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활력, 그리고 촉발 사건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막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정선옥 여사님과의 매일 오후 만남은 저의 유일한 일과이자 삶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책이나 음악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구석진 곳,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우는 빈 강의실이나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옥상 정원에서 은밀히 만났죠. 서로의 손을 잡고 복도 구석구석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의 온기가 차가웠던 제 삶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감정들이 정 여사님으로 인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무엇보다 외모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며칠에 한 번은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항상 구겨져 있던 환자복도 왠지 모르게 팽팽하게 다려진 느낌이 들었죠. 어르신, 요즘 정말 좋으세요. 면도도 직접 하시고 얼굴빛이 맑아지셨어요. 젊은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그저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유치한 대답은 차마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사랑은 인생의 재건이었지만 남들의 눈에는 주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사랑은 좁고 밀집된 요양원 안에서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노인들은 시간이 많았고 그들의 눈은 너무도 예리했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걸 본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나이 들어서 주책이요. 자식들이 알면 뭐라 하겠나? 복도에서 들려온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 나이에 이성 교제가 무슨 소용이라고. 보기 안 좋구먼. 자중해야지. 정 여사님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복도를 걸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저와 눈이 마주치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털어놓았죠. 만수 씨, 딸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혹시 제가 외로워서 이상한 일을 벌일까 봐요.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한대요. 딸은 그저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어머니로만 남길 바란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제약과 부끄러움 속에 묶여 있는지 말이죠.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이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서 감정을 갖는 일은 그들의 통제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시선과 갈등은 우리 관계를 더 은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묶어주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더 큰 약속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요양원 안의 수군거림은 결국 공식적인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김정우가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들르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격앙된 얼굴로 저를 찾았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제 장모님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 여사님 따님이 저희에게 연락해서 두 분이 너무 가깝게 지내는 통에 다른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요양원에서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뭐가 됩니까? 아들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짜증과 당황함, 그리고 지배적인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곳에서 조용히 문제없이 지내길 바랐던 거죠. 제가 다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갖는 일은 그들의 통제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사랑이 뭐냐, 그냥 이야기 상대일 뿐이다. 나이 들면 친구도 없어야 하냐? 너희들이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까지 간섭하려 드느냐? 제가 애써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셔다 놓은 이유를 잊으셨어요? 편안하게, 평온하게 계시라고요. 괜히 다른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오해 살 일 만들지 마세요. 특히 그분 가족분들이 불쾌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의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제가 해서는 안 될 불순한 행동을 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죠. 사랑이라는 감정이 노년에는 주책과 부끄러움으로 불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정 여사님의 딸 박지혜 씨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만수 씨,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영감님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겨서 저희 사업에 누가 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만수 씨, 우리 그냥 이렇게만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삶의 의미를 찾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늦은 사랑에 박할까요? 결국 우리는 자식들의 눈을 피해 다시 만났습니다. 요양원에 모두가 잠든 밤 10시,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도서실 구석이었죠. 그곳은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정 여사님은 평소와 달리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죠. 만수 씨, 저는 이 감정 자체가 무서워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설레어도 되는 걸까요?
전 이미 조용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억눌려왔던 삶의 갈망이 터져나온 듯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 씨, 저는 이곳에 온 후로 하루하루가 죽은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떠도 기대할 것이 없었고 숨을 쉬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옥 씨를 만난 후로 다시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내일 아침에 당신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정 여사님은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굳건했고 결연했습니다. 만수 씨, 네, 저도 무섭지 않아요. 나이 70에 찾아온 이 감정이 어쩌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 아닐까요? 저는 만수 씨를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사랑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첫째, 서로의 건강을 누구보다 챙길 것. 둘째, 자식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만남을 멈추지 않을 것. 셋째, 이 사랑을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기쁨으로 만들 것. 그 약속은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 서약이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며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결국 자식들에게 명확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김정우는 요양원장을 직접 찾아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죠.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과 부적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외부에 폐를 끼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시설 측에서 두 분의 만남을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 자식들은 매달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의 압박은 요양원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전처럼 저희의 만남을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면 정 여사님을 서둘러 402호로 데려가고 저의 산책 시간도 엄격하게 제한했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물리적인 단절을 맞이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정점에 다다를 즈음 더 무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아침, 정 여사님이 식사 도중 손을 떨며 호흡 곤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으려는 순간 요양보호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도착했고 정 여사님은 폐렴 초기 증세와 저혈압 쇼크 진단을 받고 외부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동안 제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이게 다 뭡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를 챙길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참에 그분과의 관계는 정리하세요. 저희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그분은 병원에 계시니 요양원에서는 혼자 조용히 지내세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요양원 담당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당분간 정 여사님 관련 정보나 면회 일정, 어떤 내용도 아버지에게 전달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 그건 이 요양원의 좁은 창문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감옥 같았습니다. 정 여사님이 사라진 요양원의 삶은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빛조차 사라진 듯 했죠. 저는 매일 아침 정 여사님의 빈 방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었는데 세상은 왜 그 기쁨조차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 여사님을 포기하고 다시 무기력한 305호의 김만수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저를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별이라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담당자들은 정 여사님의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면회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 없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리고 저 역시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 4시, 요양보호사들의 순찰이 뜸한 시간에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봉투, 정 여사님께 전할 작은 쪽지 한 장, 그리고 몰래 챙겨둔 작은 슈베르트 음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양원 담을 넘을 기운은 없었지만 비상금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어제 어렵게 알아낸 병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매며 요양원의 철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의 병실은 8층 끝방. 문 앞에는 격리 및 안정요함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한참 남았고 복도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옥 씨, 선옥 씨, 저 만수예요.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번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제 남은 생명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 씨,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 사랑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저는 선옥 씨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당신을 다시 잃을 순 없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만수 씨, 정말 만수 씨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네, 선옥 씨.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대로 요양원에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떠납시다. 자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둘이서 조용히 다시 봄날을 맞이합시다. 그것이 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 세상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둘만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죠. 저에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외로운 305호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떠나는 게 덜 두려웠습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만수 씨, 당신의 그 마음에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좋아요. 우리 떠나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나아서 당신과 함께 이 문을 나설게요.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마지막 도피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곧 만나요. 그 순간 병원 순찰팀이 저를 발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그 단 하나의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 여사님과 나눈 대화는 병원 직원들을 통해 요양원 담당자들에게 그리고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제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은 요양원 내에서도 큰 사건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요양원 주임 요양보호사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저희의 만남을 은근히 응원했지만 자식들의 압박 때문에 저희를 분리했던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요양원에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원장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따님, 아드님 죄송하지만 저는 두 분 어르신을 보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신 김만수 어르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사랑은 저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체면 때문에 두 분이 다시 삶의 의지를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규정상 만남을 막을 수밖에 없었지만 두 분의 진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다시 삶을 찾으셨어요. 부디 두 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 간절한 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 여사님의 딸 박지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복을 자신의 통제 안에 가두려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며칠 후 정 여사님이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폐렴은 초기에 잘 잡혔습니다. 정 여사님은 요양원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정 여사님의 딸과 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선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만수 어르신 두 분이 정말 요양원을 떠나시려는 건가요?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오직 서로에게만 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은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의 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맞잡은 손을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의 행복을 몰랐어요. 만수 어르신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 저희가 함께 찾아볼게요.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요. 그때 제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 순간 저희의 간절한 사랑과 목숨을 건 결단이 마침내
자식들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려던 결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길을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준 도심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이 이제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창밖으로는 작은 텃밭과 푸른 나무들이 보이는 행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희망요양원의 305호와 402호가 아닌 오직 김만수와 정선옥의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언제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잔잔하게 흐르고 아침마다 정 여사님이 끓여주시는 된장국 냄새가 따뜻하게 퍼집니다. 저의 일상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죠. 아침이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 여사님은 제 건강을 꼼꼼히 챙기시고 저는 그런 그녀를 위해 매일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다 드립니다. 우리의 손등에는 여전히 검버섯과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젊고 행복한 연인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를 짐처럼 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매주 찾아와 저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아들은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었고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퀼트 재료를 한가득 사다 주었죠. 그들은 저희의 늦은 사랑을 보며 잃어버렸던 진심과 사랑의 가치를 다시 배웠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늦은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삶의 가장 위대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 여사님이 제 무릎을 베고 누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이셨습니다. 만수 씨 요양원에서 만난 게 기적 같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혼자 쓸쓸히 병마와 싸우고 있었겠죠. 저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선옥 씨,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외로움 끝에 서로를 찾아낸 거죠. 우리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 봄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날들을 후회 없이 사랑할 시간만 남아 있어요. 지금의 저희는 황혼이라는 노을 속에서 가장 밝게 타오르는 두 개의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주었죠. 저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삭막한 요양원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봄날을 선물해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저희의 다시 시작된 봄날의 이야기니까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하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